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특집으로 김성수 평론가 모시고요. 이번에는 한국 영화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보면 우리 어릴 때는 추석하고 설은 영화에서 대목. 우리 나이 비슷하잖아 뭐. 김성수 평은 저보다 몇 살 밑이에요? 꽤 미칩니다. 나는 한두 살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선배님 너무 동안이라서 그런 거죠. 내가 동안이라 난 많이 늙었어. 근데 어쨌거나 우리 어릴 때는 추석 때는 영화 보러 가는 설에는 그냥 극장에 가는 거예요. 개봉관은 개봉관대로 미어 터지고 재봉관 재개봉관 미어 터지고 안 펴고 저는 재개봉관에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 잘 살았네.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유해한 영화들이 많이 무릎과 무릎 사이. 우린 그런 거를 더 즐겨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굉장히 모범생이어서. 지금 보면 그런 거 엄청 즐기게 생겼구만은. 아니 저는 뭐 굉장히 모범생이. 모범생이. 내가 호박씨 가는 사람이야. 나는 거의 재개봉관의 황제였어요. 내가 있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부산에 금성중학교 배정고등학교인데 딱 그 중간에 3일 극장하고 삼성 극장이라고 친구에 놓는 알아요. 그 극장이 중간에 두 개가 딱 있었다고. 옆에 바로 또 삼성 극장 하나 있고 그 밑에는 또 보링 극장이라고 재개봉관이 있어. 재개봉관. 리사이트를 주로 하면서 가끔씩 영화 3개도 틀기도 하고 3개 틀어주는. 2개도. 그래서 저는 뭐 이 세 극장을 주름 잡으면서 거의 사실 저는 재개봉관의 매력을 대학 가서 알았어요. 어떻게? 대학 후문 바로 앞에 대흥극장이라고. 저기 마포에 대흥역 앞에. 그 대흥역 사거리에 옛날에 대흥극장이 있었지. 제 기억으로는 그때 1,500원 내면 3편 봤습니다. 하루 종일 봤어요. 와. 서강대 나왔고. 거기서 제가 브룩실즈를 다시 봤어요. 푸른 산호초를 틀어주더라고. 대흥극장. 야, 어쩜 이렇게 이쁠까. 이쁘지. 잠깐 이거 우리 아내가 안 보고. 그런 정도의 비판까지도 용납을 못하면 안 되지. 상남자 같은 딱 스타일인데. 그런데 나는 이 서울에서 대학을 와서 낮에는 데모하러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데모가 없는 날에는 이 정신적인 우울증이 오더라고. 데모할 때는 장래가 밝을 것 같은데 데모가 없는 날에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우울증이 우리 좀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래서 주로 이제 극장에 가서 재개봉관에 거기서 이제 영웅 본색 그 다음에 무슨 그런 류의 중국 영화들을 다 봤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재개봉관에 대한 추억도 많은데 추석 때는 특히나 그 홍콩 영화들이 항상 뭐 흥행 탑이었죠. 옛날에 그 연영극장이라고 서울에는 홍콩 영화 많이 하던 데가 지금 서대문 사거리에 지금 호텔이 됐대요. 뭐 신라스테인가 그 연영극장이 이 중국 영화 트는 걸로 또 유명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번 추석에는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 때 이야기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도 꽤 흥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서 또 굴욕적으로 나중에는 도망가면서도 온갖 짓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백성들이 먹어야 될 그 쌀이니 뭐 이런 것들을 태우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치 그게 뭘 연상시키냐면 6.25 때 그 한강 다리를 갖다 폭파시킨 그런 것을 연상시켜요. 그리고 그 나중에 가가지고는 혼자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그러다가 결국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그 절을 하고 나서 그 송파구 삼전동에 가면 나 그 비석을 직접 봤어. 맞아요. 삼전도의 비극. 송파에 옛날에 내 사무실에 있었는데 가락동에 그 근처에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식당에 이 마을에 이 아파트 단지 구석에 이 비석이 하나 있더라고.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게 삼전도비야. 맞아요. 그러니까 송파구 삼전동에 그 동네가 그때도 삼전도라고 부르던 동네였나 봐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있다가 내려오죠. 거기에 이제 다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당시 청나라 군대가 그 이제 내려와서 무릎을 이제 꿇고 머리를 이제 거기 박으면서 갖다 박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 영화는 히트 칠 것 같더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우리 보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뭐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는 그런 근데 그 안보를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왜 안보 회의를 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보 회의가 아니라 혼자서 다 해놓고 이제서 또 같이 초당적으로 처음부터 협의를 했으면 정치 얘기로 가지 않기로 다시 문화로 정치 얘기로 가지 않기로 자 그래서 근데 한국 영화가
저 영화도 보면 제작비가 한 150억 이래 들었다고 할 거예요. 딱 보면 나는 전혀 정보를 보지 못했는데 딱 영화 견적 보면 4억이고 나오는 인물의 면면을 보면 150억이야. 근데 진짜 돈이 그래 들어간다 보니까 안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내가 좀 들었거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이 메이저 이 한국의 재벌 영화 차 이런 부분에서 밑에서 제작을 하는데 실제로 제작비를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제작을 안 하고 바지 제작사를 만들어가 창투에서 자기들이 조금 내고 나머지는 창투에서 뽑게 만들어가 또는 모집해가 밀어주고 제작비가 100억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한 2, 30억이나 이래 빼고 그러면서 이제 제작을 시키고 그리고 홍보비에서도 또 좀 빼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 영화가 100억, 150억, 200억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그런 거품이 있다. 자기가 당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회사랑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큰 지금 대표적인 영화사.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들이 있기가 어려워요. 진짜 제작비가 저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이 옛날에 그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 거의 한 20년 전쯤에 대우가 영화 산업에 들어왔다가 학을 띄고 이제 접었을 때 그때 얘기예요.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게 일단 창투회사라고 하는 데에서 그런 회계만 그냥 그야말로 돈은 불을 켜고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이제 최소한 2단계를 거치면서 그걸 감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기업의 내부 감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특정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돈을 갖다가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대로 하면 쫀쫀하게 못 쓴다. 그럼 감독을 바꿔버려요. 감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은 많이 개선이 되네. 있을 수가 없고 이제 다만 좀 중소규모의 한 30억,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창투사부터 돈 받고 뭐 중소기업이나 혹은 이제 투자 전문 회사 같은 데에서 뭐 들어와가지고 뭐 영화를 하나 만든다. 그럴 땐 그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요즘엔 감시가 심해져서 거의 대부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장투사에서 지금 한국 영화에 투자했을 때 영화 한 5개 만들면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이렇게 배당을 이 수익까지 받는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한 확률이 한 20%, 30%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20%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장투사는 돈을 날리는 경우가 영화에 투자했을 때는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편이 그 이상을 벌게 해주죠. 근데 1년에 한 편이 그 이상을 벌게 해주는 게 1년에 몇 개쯤 나온다고 봅니까? 요즘 보면 한 150억, 200억 들어가면 손익분기점이 600만 명, 650만 명 가야 된다잖아요. 근데 프랑스 같은 나라에도 600만 명 넘는 영화가 거의 없거든. 한국에 영화 관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프랑스가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데 일본도 한국보다 인구가 2배인데 일본에서도 그런 정도의 관객을 이렇게 땡기는 영화는 거의 없더라고요. 간혹 600만 명 되면 어마어마하게 봤다고 난리더라고. 근데 한국에는 지금 1000만 명 영화가 1년에 뭐 가끔 2-3개씩 나오고 하는 거는 이게 매우 이례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고 장투가 저렇게 투자를 하는 게 나 그건 궁금해서요. 시청자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600만 정도급, 300만에서 600만 정도급의 흥행을 하는 영화들을 많이 잘 만들어야 창투사들이 더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뭘 선택하든지 300만 이상을 찍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여유로워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1000만, 그러니까 600만을 넘어서 700만 이상 1000만 되는 영화들이 1년에 기껏해봤자 5편, 4편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신중해지고 더 많이 따지고 돈 허투루 쓰지 않느냐 감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봐요. 허투루 돈 쓰는 관행들을 막으니까. 근데 300만에서 600만 사이의 영화들이 왜 많이 안 나오느냐.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멀티플렉스 시스템 때문이라고 봐요. 근데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뭐 10개 관이 있는데 9개 관을 전부 한 영화에 몰아주고 이런 거 못하게 돼 있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프로에서 지난번에 군함도 스크린 독점 문제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왜 이 정부가 이 멀티플렉스 극장에 스크린 독점에 대해서 법을 만들지 않느냐. 옛날에 한번 봐요. 우리가 그때 그 한국 영화 스크린 쿼터 폐지한다고 할 때 그때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 외국 영화로서 직배를 한 게 20세기 폭스사가 한 그 뭡니까 그 저기 그 뭐 이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위험한 정상가. 네, 위험한 정상가 첫 그 영화였는데 거기에 극장에 뱀도 풀고 했잖아요. 당시 스크린 컷 반대하는. 정인혁 감독이 풀었어요. 그래갖고 몇 분이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기억하. 그때 영화계가 이 외화에 대한 스크린 컷을 반대한다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투쟁을 했는데 이제 극장들이 전부 이 뭡니까 하나의 프랜차이저 이런 어떤 이 극장 시스템을 가지면서 한국 영화의 아마 95% 이상이 뭡니까 이 96%예요. 롯데 시네마 또 롯데 CJ 메가박스 이거 장악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 극장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극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제작을 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작한 영화를 자기 극장에 풀고 또 서로 밀어주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만들어진 영화들이 틀어야 보지. 또 외국 영화 중에도 괜찮은 영화가 있는데 틀어야 보지. 저희 할리우드처럼 예전에 할리우드가 60년대 그래가지고 그 계열 분리를 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제작하는 놈들은 제작만 해. 영화관 유통할 놈들은 유통만 해.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화 유통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이제 그런 법들을 도입해야 된다고 그 영화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화계에서는 옛날에 스크린 커트에 반대할 때는 외국 대 이제 한국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자본과 영화계 사이의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목소리를 잘 내지를 못하고 거의 모든 자본이 CJ, 롯데, 메가박스에서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작까지 하니까 그게 소리를 내다가는 유통도 다 잡고 있고 제작까지 다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새칭 개겼다가는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싸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 있는 그 감독들이나 제작자들의 그런 목소리들을 정부가 잘 청취해서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을 할 사람들은 유통만 하게끔 하고 유통 배급사는 그래서 유통 배급사가 그 극장을 뭐 장악한다 이 정도는 그 뭐 인정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떨지 몰라도 제작과 유통과 배급과 뭐 이런 걸 전부 다 한쪽에서 다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작비를 보면 한 200억이라고 하면 뭐 한 2천만 달러 가량 되잖아요. 미국에도 보니까 일부 블록버스터들만 뭐 1억 달러, 2억 달러, 3억 달러 이래 제작비지. 다수의 영화는 200, 2천만 달러, 뭐 한 3천만 달러 영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 수입되어서 보는 영화들 중에 그렇게 막 거대하게 스케일을 하지 않는 영화 중에는 그런 종류의 투자가 된 게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배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긴 어게인 있잖아요. 그게 1,700만 달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뭐 그냥 100억 이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게 뭐 마치 독립영화 같이 그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거기 한 250만인가 얼마나 봤죠. 그러니까 그 걔네들은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고 그러니까 좀 중소 규모의 영화라도 2천만 달러 정도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상업적으로 만들겠다면 1억 달러 이상을 갖다 써서 영화를 만드는 거죠. 세계 시장을 놓고 컨텐츠를 만드니까 그렇고 우리도 세계 시장을 놓고 만들려면 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한국 영화 감독들이나 제작진들이 특히나 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적은 돈으로 아주 양질의 결과물을 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 영화에 출연한 외국 배우가 한국 영화가 얼마나 빨리 찍는가.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놀랐다고. 맞아요. 뭐 옥장가 출연한 배우가 TV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들은 그 찍는 게 노조도 있고 뭐도 있고 한 컷 한 컷 이렇게 하면서 이 배우의 어떤 요구에 또 이렇게 가면서 하는데 한국 영화는 거기에서 며칠 찍을 거를 하루 만에 다 찍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제작 현장에서 인권이 열악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군함도 사건 때도 등장을 했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지금 200억 들어가는 영화에 배우는 뭐 10억을 받고 뭐 15억을 받고 러닝 개런티를 받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에 영화 제작에 뛰어들어서 영화 제작의 현장에서 열정 하나를 갖고 뛰어든 사람들이 또 뭐 엑스트라로 동원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이가 너무나 열악하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일단은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들 내부에서는 이런 불공정 관행들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특히나 스태프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노조들이 최소한의 그 노동 시간이라든가 또 최소한의 그 인격권 보호에 대한
그런 어떤 지침들을 주고 그 지침을 지켜가면서 현장에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지금 뭐 물론 이제 일부지만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떼먹히는 일이 많다고 그러던데. 떼먹히는 건 뭐 기본이고 제 딸이 요즘 알바로 엑스트라를 좀 하고 있거든요. 참,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저는 이유를 듣고 기가 막혔는데 딸이 엑소 팬이에요. 아, 엑소. 네, 그래서 엑소의 행사가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알바를 못 한대요. 그래서 나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제 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평론하면서 그 원래 저 아버지 업이 자식한테 가는 거고 또 그 자식의 본인이 그 시대의 열정을 생각해봐. 뭘 알지? 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엑스트라를 하게 되면 일정이 쫙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일정을 자기가 스케줄을 해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하루를 갖다 보내면서 이제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모욕을 많이 당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난. 이런 뭐 보니까 마이크 같은 거를 쥐고 뭐 야, 뭐 하면서 막 그냥 욕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뭐 폭행이라든가 뭐 또 특히 제가 속상한 거는 밥을 제대로 안 주는 거. 그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 아니 김밥 한 줄 달랑 던져주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어떨 때는 밤을 세울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뭐 아주 막 열악한데 겨울이나 여름에서 재하라고 하고 그런다. 그냥 대기 그러면 거기서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조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불합리하게 이것도 일종의 파견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엄청 떼더라고요. 10만 원을 받으면 10,000원 이상 할 때. 와, 그러면 뭐 11조 떼는 것도 아니고 몇백 명씩 투입을 할 건데. 예.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그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 현장 안에서의 그 잘못된 관행들이 많다. 그 관행들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이제 정부나 혹은 기업들 측에 요구를 해라. 이제 스크린 과속점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라. 뭐 배급하고 유통하고는 뭐 분리해라. 뭐 계열 분리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분리해라. 그렇게 정부의 법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계의 또 다른 문제 하나는 영화가 아무리 좋은 게 잘 빠져서 만들어져가 나와도 그걸 갖다가 대중한테 홍보를 하는데 요즘 대중들은 그걸 갖다가 지금 가장 홍보하는 옛날에는 신문에 광고를 실었잖아요. 영화 광고가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영화 광고는 없더만요. 그래서 이제는 광고가 주로 이제 뭡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포털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로 광고가 가거나 안 그러면 언론에 각종 보도 기사가 사실은 광고인 게 많잖아요. 그렇죠. TV에도 영화 소개하는 프로 많잖아요. 방송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프로들이 다 보면 소개하는 부분이 일종의 광고잖아요. 그것만큼 효과적인 광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로 차라리 돈을 내고 광고하는 건 공정한데 뒤로 이제 커넥션을 의해서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래서 뭐 좋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한국 영화 중에 왜 이런 영화가 극장에서 했나 싶은데 IPTV에서 찾아보면 영화가 좋아요. 근데 극장에서 했나 싶으면 개봉은 했다가 바로 사라져버린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영화계 광고가 차라리 엄밀해지면서 좀 비리 커넥션화 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보면 이제 광고나 마케팅에서의 문제는 결국 자본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커넥션이 있다기보다 그 마케팅비에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데가 이제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불공정하죠. 사실 적은 영화는 마케팅비를 그만큼 더 적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럼 더 알릴 수 있는 게 없고. 아니 그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기사나 일종의 TV에 컨텐츠를처럼 빙자해서 광고가 이 메이저 영화들은 세게 나가고 온 기사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돈이 그게 다 돈인데 돈으로 결국은 기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야말로 그 아트 저널리즘 뭐 혹은 뭐 그 영화 같은 무비 저널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 전문 잡지 혹은 뭐 영화가 전문적으로 실리는 면 이런데 아주 필력을 자랑하는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자본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죽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사 저널리즘이 생기는 거죠. 그 유사 저널리즘이 지금처럼 돈 받고 기사 써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마케팅의 측면에서도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영화관 내에서 공공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정론지 같은 걸 갖다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공정한 그런 그 소개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그거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연극 뭐 무용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평론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이 영화 평론 예. 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그 한국의 영화가 뭐 평론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정영일 씨, 예. 또 뒤에는 또 이혁일 씨, 예. 또 정영일 씨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와서 정성일 정성일 네, 씨, 정성일 씨, 정성일 씨, 예. 그 이 영화 이 평론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게 이 우리가 많이 봤거든. 그렇죠. 별 몇 개다 어쩌고 영화 쭉 예. 해설을 하고. 근데 한국에 지금 영화 평론이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좀 안타깝죠. 그냥 그 지금 영화 잡지들도 우리 어릴 땐 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럼요. 뭐 시네마 같은 경우 예. 제가 모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로드쇼 시내 21 뭐, 하나 빼고는 뭐 그렇죠.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게 돼요. 지금 맥스무비라고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잡지하고 그다음에 시내 21 영화 전문 주간지 두 개가 거의 살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잡지가 그나마 자기 역할을 갖다 좀 해주고 있는 거고 좀 빈약하죠. 그러니까 저널리즘이 살아야 사실은 그 영화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들도 살고 지금처럼 돈에 의해서 마케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대기업의 천국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영화 문화 평론가로서 예. 이 영화 평론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영화 평론은 뭐 가끔 하죠. 근데 가끔 제가 하는 포인트는 영화 그 자체의 텍스트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컨텍스트적인, 그러니까 영화가 끼치는 영향이랄지 그 영화가 존재했던 그 영화의 내용이 존재했던 그 문화나 사회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영화와 정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영화 평론들을 얘기를 할 때 그 갈증을 느끼는 부분들은 일단 방송사에서 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와가지고 충실하게 소개해라. 그건 기자들이 더 잘하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크리티컬하게 뭔가 얘기를 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아니 내가 볼 때 한국 국민들이 영화에 쓰는 돈이나 네. 영화에 보내는 시간이나 네. 또 이 꼭 극장에 가서만 보나요? IPTV든 뭐 이렇게 TV를 통해서 다양하게 또 이 모바일을 통해서도 영화를 요즘 막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 국민들이 영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비중만큼 이 한국의 언론들이 네. 방송들이 영화를 갖다가 제대로 소개하거나 영화에 대해서 비평을 하거나 안 해요. 한국 정도의 크기 영화 시장이 되는 나라에서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 영화 비평이나 이런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근데 영화 비평 시장이 거의 없어졌어요. 맞아요. 기껏해야 네이버에 한 줄로 영화 평론한다고 별 몇 개. 나 그 네이버에 그 평점 주는 영화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예. 왜 그 짓을 하고 있는가. 그 대중의 시각하고 굉장히 너무 어긋나요. 예. 주관적으로 가버리고. 근데 그게 뭐 어긋나서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자기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예. 그 자기랑 생각이 그 별점의 어떤 그 개수가 다를 때 예. 그냥 설명은 듣지 못하고 불만만 쌓여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박평식 평론가가 박평식 평론가 욕을 엄청 먹고 있던데. 저도 별로더라고요. 그게 몇 개 했어요? 아니 박평식 평론가가 점수 낸 거 보면 내가 보기엔 더 점수를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짜더라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캐릭터라 그러던데요. 그게 캐릭터인가요? 예. 그럼 허지웅 씨도 영화 평론을 했잖아요. 그럼 평론가 아니죠 그분은. 그분은 직업이 그냥 뭡니까? 기자였죠. 기자였어요. 매체 기자였다가 갑자기 이제 뜨게 예능인이 된 거고. 됐다가 예, 예능인이 우리 됐고. 김성수 평론가도 이제 좀 떠셔야 될 때가 됐습니까? 뭐 예. 여기서 좀 띄워주시죠. 우리는 여기 지금 이 문화 부분을 우리 이 뉴스 브리핑에서는 좀 약해요. 예. 그래서 이 문화 평론가를 좀 이렇게 보완을 해서 문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 대중이 사실 문화에 대한 비평을 이렇게 좀 받아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이게 한국의 이 싸구려 문화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전달되어지고 대중이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사실 별로 없어요. 대중문화라고 하면 연예인 뒷담화를 대중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언론들이 보면은 연예 쪽에서 제가 이제 가끔 자료를 얻을까 해가지고 그 기사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그냥 연예인들이 뭐 했고 무슨 옷 입었고 화장품 뭐 썼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뭐 대부분이고 진짜 뭔가 문제의식이 있어서 연예인들의 행동을 비판한다거나 혹은 연예인들의 어떤 연기를 뭐 논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딱 보면 이제 보도자료라는 거 알잖아요. 보도자료 그대로 베껴 써가지고 비슷한 기사들이 막 줄줄이 달리는 거. 어떤 연예인이 어디 가가지고 무슨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막 쭉 실리는데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과다한 관심과 과다한 증오 이 두 개.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로 양극단이 되어 있는 거를 좀 그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저널리즘이나 혹은 그 크리티컬한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작품에 대한 평가, 또 개인에 대한 평가, 또 뭐 회사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정말 성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전화마다 다 그냥 평론가라고 자처하다시피 글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점에서 일관되게 어떤 평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 찾기가 어렵다. 이 문화평론을 하려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어느 날 기자가 문화평론을 깊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의문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걸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현장에 대한 실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께서 대단한 평론가다 인정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자주 나와 주시고요. 예. 뭐 그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평론을 좀 이 김성수 평론가를 통해서 우리 뉴스 브리핑을 보는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영화는 거울 같은 거거든요. 영화든 뭐 모든 문화적인 상품들은 거울 같은 건데 그 거울은 사람들이 보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걸 이렇게 비춰도 다르게 봐요. 어떤 사람은 제 오늘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야 저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예전에 보던 것보다는 좀 잘 정리가 됐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야 저 그 김성수의 오늘 이 머리 모양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 이렇게 누가 정해가지고 막 그걸 강요한다든지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맨날 좀 삐딱하게 본다고 해가지고 쟤는 아예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 쟤는 굶겨 죽여도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래놓고서는 뭐 갑자기 뭐 이전에 원내대표에 있었던 분은 나와가지고 뭐 어느 정권이든 블랙리스트 다 있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고 국정홍보처에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한 것들을 갖다가 좀 그 뭐 기사들이 나고 그러면 관심 가져주십시오 한 걸 갖다가 댓글 정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동일선상에 비유하는 이런 몰지각하고 무식한 일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김성수 평론가의 의견이고 저는 이 추석 특집에서 별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쟁 원래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